6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를 한 10대 미성년자 가운데 강요나 협박 등 범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미성년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아청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휴대폰 몇 번만 터치하면 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겠다는 10대 미성년자를 찾는 게 이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아청법은 이렇게 성을 파는 청소년들을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강요나 협박에 의한 피해자, 그리고 다른 한쪽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이른바 대상 아동 청소년 이렇게 두 분류입니다. 하지만 원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서는 아이들은 없다는 것이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기본 인식입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그 자체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학대이고 성을 매매한 아이들은 모두 그 학대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애들은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성매매 상황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성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동 학대 행위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대상 아동 청소년 용어 삭제를 골자로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성매매는 사실상 사회적 강요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특히 설사 외견상 자발적 성매매의 외양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성매매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개정 취지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든 것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득권, 어른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형법의 가장 큰 논의 주제를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것이 과연 처벌이 능사냐. 명시적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10대 성매매 미성년자들을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해 법적인 처분을 하는 건 아청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실효도 없는 만큼 삭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판사는 수강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은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보호와 재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른 범죄로 연루되거나 반복적 자발적 성매매 상황에 외견이 자발성 여부를 띠느냐 자체를 따지지 말고 10대 성매매 미성년자들은 모두 성범죄 피해자로 보고 보호대책과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김삼화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들로부터 이 아동 청소년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고 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오늘 정부 부처의 의견을 또 함께 나누면서 허심탄회하게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일각에선 10대 성매매 미성년자들을 무조건 다 범죄 피해자로 여길 경우 이들 미성년자에 의한 성매수 남성에 대한 역협박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형법 등 다른 법률을 의율해 처벌하면 될 일, 미성년자 성매매를 자발적, 비자발적 성매매자로 나눌 이유도 근거도 못 된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의 인식입니다.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성인 남성들을 성매매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그를 통해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이런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인데요. 사실 이 우려는 지금 현재의 형법 내지 형사특별법으로 얼마든지 수사 처벌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극소수에 불과한 대상 아동 청소년 조항 삭제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법무부도 최근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대상 아동 청소년에서 제외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분도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창안을 해서 좀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대상 아동 청소년 조항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검찰이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던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입니다.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은 강간치상, 그리고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한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그리고 또 2006년 여름부터 12월 사이에 그 소위 원주에 있던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뭐 애초 특수강간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혐의 적용에 실패한 모양이네요. 네, 이 특수강간으로 이제 얘기한 것은 소위 합동강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혐의는 2017년 11월에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성폭행한 것과 관련해서 김학의와도 성관계를 가졌다. 그래서 이때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한 것이니까 특수강간이다. 이렇게 혐의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검찰로서는 공판에 갔을 때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뭐 청와대나 검찰 상층부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네, 뭐 2013년에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경찰 지휘라인이 좌천됐다. 이제 이런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네,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 소위 말하는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고 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원을 보내서 감정 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뭐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 방해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또 2명이 더 있는데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곽금 전 고검장 등의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종결 처리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가장 특이했다고 해야 될 것은 특수강간이 이제 무혐의 또는 뭐 불기소한 것입니다. 그냥 일견 보기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 성관계를 가져왔거나 또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해당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성관계를 가지는 김학의 전 차관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기는 하고요. 반대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공판에서 다투게 된다면 윤중천의 경우에도 강간죄 등의 혐의 판단에 있어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혹시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한 요소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고의는 사실은 피해자의 참 피해 당시의 의사는 세분화해서 생각해야 하긴 하지만 김학의와 관련해서는 강간이 되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윤중천과 관련해서는 강간이 되고 김학의와 관련해서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 등 자체가 의심받을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은 윤중천한테는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고 그런 사실을 김학의한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진술이 어긋나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엄밀하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사안에 과연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검찰 기소 내용만 보면은 윤중천이 이 씨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뭐 제3자 뇌물죄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처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대부분 이 제3자 뇌물 제공죄의 범죄 혐의 사실을 들으면 처음에 갸우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뇌물을 제공한 사람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가 잘 언뜻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윤중천이고 뇌물을 받은 제3자는 이 씨입니다. 근데 이 씨는 강간죄의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강간죄의 피해자 또는 뭐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뇌물을
자기가 안 받고 그 사람에게 주도록 한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제3자 뇌물 제공제에 있어서 제3자는 누구라도 상관없고 또 이때 제공하는 뇌물은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도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사안에 대해서 갸우뚱 하는 것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점이 마구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 향후 공판 진행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으로 다퉈지지 않을까 싶고, 법리적으로 과연 이런 경우에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첨예하게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라면 뭐 어떤 부분인가요? 제3자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강간죄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그 성접대를 제공한 또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점 때문에 이 피해자의 지위가 좀 독특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각 피고인의 고의나 범죄 혐의 등과 관련돼서 뭐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긴 했는데 뭔가 개운하지는 않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의 명물이죠. 짙은 녹음이 일품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두고 때 아닌 송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담양 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 명물이 있습니다. 바람소리가 가슴을 청아하게 쓸어주는 대나무 숲과 광풍각과 제월루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조선 정원, 소세원,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입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은 행정주소로는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콰이어로 19에 위치합니다. 길 이름이 메타세콰이어로인 걸 보니 유명하긴 유명한 모양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피 안내글을 보니 1970년대 초반 전국적인 가로수 조성사업 당시 담양군이 3, 4년생 메타세콰이어 묘목을 심은 것이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가로수 터널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다가 완이와 준하, 화려한 휴가 등 영화나 드라마, CF 촬영지로 이용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진 길은 원래는 국도였는데 2005년 담양군이 메타세콰이어 길 2.1km에 대한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양군은 이 메타세콰이어 길 주변에 프로방스,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 에코센터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2012년부터 성인 기준 1,000원의 메타세콰이어 길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입장료를 2,000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 등 2명이 메타세콰이어 길 입장료로 낸 2,000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금액은 2,000원이지만 입장료 징수가 정당한지 다퉈보겠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이에 법원은 승소나 패소 판결이 아닌 현재 2,000원인 입장료를 1,000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로부터도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는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 등에만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현재로선 입장료 징수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순 없지만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장래엔 각 시설마다 매표소를 설치하고 메타세콰이어 길 자체 입장료는 폐지하라는 취지의 권고입니다. 하지만 담양군은 즉각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부지는 100% 군유지로서 입장료 2,000원으로 프로방스,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 에코센터를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데다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결코 비싼 입장료가 아니다. 가로수길 관리 직원만 20명이어서 가로수길 입장료로 관리비 충당도 벅차다. 법원이 입장료 1,000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로수길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는 게 최영식 담양군수의 반박입니다. 최 군수는 그러면서 특정 변호사 단체가 작년 군수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원고 대리인으로 나서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화해 권고 결정을 담양군이 거부함으로써 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네, 입장료 징수 당위성 여부야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정말 군수 선거의 앙금과 지역 정치 싸움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의 길이 소송 대상이 된 거라면 참 씁쓸하고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가슴에 사가 끼어 있다면 맑을 소, 깨끗하게 할 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의 소세원, 소세원에 한번 다녀보시길 권유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안경찰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안수사대 대장, 팀장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안경찰 인사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30일까지 국내 최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밤의 전쟁을 상대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우리 사회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마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6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